지난번에 그 252페이지까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우리 대법원 규칙을 출제될 만한 부분 위주로 점검을 했더랬어요. 자, 그래서 254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하는데 254페이지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금인제도 하면서 소개를 해놨어요. 시험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 금인제도를 거의 매회 한 문제꼴로 물었는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출판사에서 모의고사에서는 막 금인제도에 관해서 한 문제씩 자꾸 수록하는데 출제 경향의 변화를 갖다가 읽지 못해서 자꾸 출제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법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출제하는 거다 말이지. 그때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우리 그 중개사법에 그때는 법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거든. 그 조문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시킨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때는 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안 부르고 중개업자라고 불렀거든. 중개업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는 이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금인 신청 의무가 누구한테 주어져 있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인 신청 의무를 이행하려면 금인제도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거의 매회 한 문제꼴로 냈는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2006년도부터 시행된 다음에는 그 조문이 삭제돼 버렸어요. 삭제되는 대신에 무슨 조문이 생겼느냐 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는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을 받은 것으로 뭐한다? 본다 의제 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인제도에 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출제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뭐 나오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걸 꼭 알아야 되지. 실거래가 신고를 한 때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이 의제 규정은 시험 지문에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54페이지에 그 위에 네모박스 안에 시커먼 부분 있죠.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세 및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위해 받아야 하던 거래계약서에 무슨 신청 시, 금인 신청 시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일부 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공개성에 의한 가격 정보의 불균형을 제거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 활용 촉진 및 행정 능률 향상,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공평 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할 목적으로 이런 좋은 목적으로 무슨 제도가 도입된 거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거다. 이 단어는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거래 신고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법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금인제도를 소개해 두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래서요. 오른쪽으로 가봐요. 255페이지에 보면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진하게 해놨잖아. 왼쪽에 보면 교환계약서 해가지고 진하게 해놨어요. 그럼 교환계약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되는 거래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사례가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 그래서 금인제도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알아두자. 교환계약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으로서 실거래가 신고 사항이 아니거든.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그러면 교환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켰다라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는 그 교환계약서에다가 뭘 받아가? 금인을 받아가 등기 원인증서로 내도록 하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왼쪽 페이지 다시 가봐요. 가보면 그 동그라미 1번 있잖아. 한번 읽어봐요. 계약서의 금인제도란 등기법,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봐봐요. 줄 것도 좋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거 줄 닦아봐봐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럼 거꾸로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계약이면은 다 금인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이 소리가 되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계약이 교환계약도 있고 매매계약도 있고 정려계약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매계약은 무슨 신고한다? 실거래가 신고해버리니까 현재는 금인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돼가지고 금인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교환계약은 여전히 금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는데 중개 사례가 별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출제의 가치가 없다라는 소리. 근데 정려계약도 금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정려계약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무상계약이라서.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인제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특별히 심도 있게 공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혹시 또 모르니까 교환계약 정도는 동그라미 치두자라는 소리지. 금인 대상이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있는데 두 번째 또 진하게 줄 거나잖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의제 처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둬야 되거든. 어차피 뒤에 가면 줄 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가는 것도 중개대상물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이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은 아무리 매매계약이라도 무슨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금인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계약은 아예 금인 대상이 아니도록 돼 있어. 등기특별조치법상. 아무리 매매계약이라도.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거는 금인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갑니다. 256페이지에 법제도의 변화 과정을 쭉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읽어보면 되는데 알겠어요? 시험 출제거리는 못 돼요. 알겠어요? 단지 요거 하나만 봐봐요. 256페이지에 3번 제목의 법 이름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 돼 있지? 4번 제목은 뭐로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돼 있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요 등자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뭐다? 뭐 때문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난 과정 때 했잖아. 등자가 들어가요.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됐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뒷부분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도 거기 그쪽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 삭제가 된 그 허가구역제도하고 폐지된 외국인 토지법 내용이 어느 법으로 들어와 버렸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포함되면서 등자가 붙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된 거다. 그 전에 조금 더 설명할까? 256페이지에 저 위에 2번은 법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 돼 있지? 자, 거기 몇 년도로 돼 있어요? 2005년도로 돼 있죠? 대충 2005년도죠? 그럼 요 법이 만들어지면서, 알겠어요? 요리 된 거야. 부동산 중개업법 하는 법이 2005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2005년도에 법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면서 무슨 제도가 도입됐다 그랬어요? 아까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도부터 시행됐거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알겠습니까? 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요 법의 일부 규정으로 들어온 거야. 일부 규정으로 들어오면서 법 이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싹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앞에 단어는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던 조문들이 그대로 다 있고 새로 신설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반영돼가 법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길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요 법이 2013번에 2014년이라고 돼 있죠? 2014년도에 잘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요 하나의 법이 몇 개로 쪼개졌다? 2개로 쪼개진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 하는 거하고 뭐하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등자가 없어요. 때는 없어요. 여기 2014년도 이렇게 분리된 거다 이 말. 분리됐다가 여기 뭐다? 2016년도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알겠어요. 4번은 2016년도에 뭐다? 요게 무슨 글자가 쏙 끼다가 붙다? 등자가 쏙 끼다가 한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령이 몇 개? 두 개를 공부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뭐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공부했던 대법원 규칙 있잖아. 그 대법원 규칙은 요 공인중개사법의 하위 규범이야. 하위 규범. 알겠습니까? 하위 규범이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잖아.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잖아. 그 대법원 규칙은 요 시행령과 동등한 지위에 해당하는 거라요. 대법원 규칙은. 알겠어요? 법률의 법규범의 지위로 보면은 대법원 규칙은 뭐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거다? 대통령령이 시행령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거라. 요 규칙도 무슨 법의 하위 규범이다? 공인중개사법의 하위 규범이야. 그래서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데 한 문제가 나올 확률 50%, 안 나올 확률 50% 그렇다 그랬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걸 왜 하위 규범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법의 하위 규범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규칙이 왜 만들어졌느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이 만들어진 근거법이 여기에 있거든. 요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 할 때 14조에 가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대해서 공부가 나오잖아요.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다?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거든? 그래서 요 3항에 보면은 아시죠? 3항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뭐다?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무슨 규칙이 정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뭐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다? 14조 3항에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법 14조 3항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무슨 규칙이 만들어진 거다?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은 무슨 법의 하위 규범이다? 공인중개사법의 하위 규범이다. 그렇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요걸 지금 모른다. 요걸. 알겠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요 앞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80 몇 페이지, 88페이지에 가면 있겠네. 88페이지에 가봐요. 알겠어요? 88페이지에 가면은, 알겠어요? 그 보충학습 네모 박스 밑에 한번 보래. 양갈로 1번 세 줄 읽을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제외하고는 중개업과 법제 14조 1항에 규정된 업무와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 관로 안에 몇 조, 몇 항? 14조 1항으로 되어 있어. 오른쪽으로 갑니다. 반갈로 2번 봐봐요. 반갈로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의 경매, 국세징법 그 밖의 법령이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면정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여기 몇 조, 몇 항? 14조 2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매는 빼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은 빼고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조 몇 항? 3항. 요 14조 3항이 요렇게 있는 바람에 무슨 규칙이 만들어진 거다?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진 거라. 알겠습니까? 여기 2006년도부터 시험 출제 범위에 새롭게 들어온 거지. 여기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지. 알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 규칙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매회 한 문제꼴 내다 거의 한 3년 만에 한 문제 정도 내던 그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50%? 안 나올 가능성이 50%. 그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한 거야. 오늘은 요거 공부할 기다라는 소리라.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오늘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한 대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는 그 다음 주부터 나갈 생각이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돼. 봐봐. 제가 14조 1항, 2항, 3항 이렇게 관로에가 몇 조 몇 항 표시를 다 해두는 게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옆에 법전을 놓고 보면서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전이 없는 관계로 교재에다가 몇 조 몇 항 이렇게 다 근거를 표시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260페이지 말고 258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258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를 한번 봐봐요. 알겠어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과 관련한 설명 틀린 것은 했는데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나올 만한 지문들만 모아가 한 문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1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도, 알겠어요? 정려계약이잖아? 매매계약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대상이다? 금인 대상이다. 그 다음에 2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이 받은 것으로 뭐 본다.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뭐다. 금인 안 봐도 된다 그랬죠? 3번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무리 매매계약이라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닐 뿐더러 등기특별조치법상에 또 금인 대상도 아니게 돼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금인 받은 것으로 뭐 본다.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런데 이제 5번을 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뭐다. 이 하도 뭐 한 경우에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많다. 만화가 틀릴까 싶어서 알겠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는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의제 규정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만약에 농지라면 금인 받은 것으로도 보고 뭐 농취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리 의제 처리하지만은 알겠습니까? 농취증을 발급받았다고 해가지고 금인 받은 것으로 보지도 않고 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농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농취증도 발급받아야 되지만은 무슨 신고도 해야 된다.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은 농취증은 발급 안 받아도 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고 그다음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뭐 실거래가 신고해버리면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258페이지에 그래서 2절에 총칙이 일어났는데 1번에 재정 목적은 읽고만 지나가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법이름도 자꾸 입으로 읽어요. 법이름도 자꾸 읽으라 이 말이지.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하는 게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을 공부할 때 알겠어요. 법 제목에는 신고라고만 돼 있지만 뒤 등자도 안 붙어 있었나. 그렇죠. 그렇죠. 허가에 관한 것도 뭐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법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고 제도와 허가 제도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민법 참 공부할 때 이거 강의 안 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 알겠어요? 많은데 그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강의 안 할 문제가 아니라 민법은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다니까. 알겠어요? 민법은 총 몇 편으로 구성돼 1100개가 넘는 그 조문이 5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시험 출제 범위는 3편을 공부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먼저 요 말을 딱 던지고 이제 1편, 2편, 3편 공부하자. 그 4편과 5편은 뭐다?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1편이 총칙이야. 민법 총칙. 2편이 뭐다? 물권이야. 알겠어요? 3편이 뭐다? 채권편입니다. 알겠어요? 소위 여러분들이 계약편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도 계약 총론 파트만 주로 묻고, 알겠어요? 계약 강론 파트는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만 묻는 거야. 알겠어요? 15가지 전형계약 중에 15가지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우리는 계약 강론이라 그러거든. 채권 강론이라 그러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개만, 3개만 출제 범위로 되어 있는 거다. 그 뒤에 4편은 친족편이에요. 5편은 상속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친족 상속편은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래 놓고 이제 민법 총칙부터 공부합시다. 이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공법도 알겠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공부에 들어갈 때는 알겠어요?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 법에서 어떤 걸 주로 공부하게 되는지 제목만이라도 보고 이제 뭐 보러 들어갑시다 하면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보러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보러 들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전부 다 뭐다. 어쨌든 8주 만에 뭐다. 강의 진도를 다 마치려고 그런 걸 다 안 해버린다고. 알겠어요? 8주 만에 진도를 마쳐야 자기가 편하거든. 보강 안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선생 강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야금 안 됩니다. 야금아. 알겠어요? 야금 안 돼. 자, 그 다음 2번에 용어 정의해놨는데, 알겠어요? 제가 만든 독창적인 한 문제, 알겠어요? 점검하고 갑니다. 알겠어요? 이때까지 과거 1회 때부터 28회 시험, 이 과목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대여섯 번 나왔는 적이 있느냐 하면은 28번 중에 대여섯 번 같으면 많지는 않죠. 근데 초창기에 좀 나왔기 때문에 더 출제 가능성 떨어지지만 이게 나왔어요. 이거.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걔가 목적을 물은 문제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물론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지. 그 중개업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은 적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은 물은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겠어요? 무슨 법이 만들어졌부터 이렇게 201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옛날에 이 법부터 포함해가 몇 차례 되지만은 제가 독창점 만든 문제. 이 법과 이 법의 공통적 제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국민경제 이바지. 알겠습니까? 그 끝에 국민경제 이바지함 가는 거 있지? 거기 공인중개사법과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공통적 제정 목적이다라는 거. 거기 독창적 개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혹시 이번 시험에 나오면 뭡니까? 제덕인 줄 아셔야 된다. 2.5점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 한 문제도 2.5점이고 쉬운 문제 한 문제도 뭐 2.5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가리는 기준이 뭐냐면은 내용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용이 어려워도 맞추는 사람 잘 맞추더라고. 알겠어요? 떨어진 사람들 중에도 뭐 불합격한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문제를 제법 맞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고 쉽고 같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를 구별 안 하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는 뭐 안 봤던 거 안 봤던 거 집중적으로 안 봤던 게 나오면 뭐다. 내용이 아무리 쉬워도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 제정 목적이 어려워요? 안 봤다 이 말이야. 안 봤는데 툭 튀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그게. 알겠어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운데도 시험 출제 잘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 부분이 나오면 그 답을 맞추더라고. 희한하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 출제하는 선생들의 난이도 기준하고 수험생들의 난이도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난이도 실패입니다. 실패.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출제 기준하고 안 맞는데 뭐.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용어 정의가 봐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는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이라는 거야. 이 법에서.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의 개념이 뭐예요?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법조문에 적혀져 있잖아. 그러면 이 법, 무슨 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토지와 뭐다?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개념적 범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 2번에 부동산 뒤에 뭐가 붙었다? 등 한 글자 동그라미 치고 알겠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부동산은 그 위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권리 동그라미 칩니다. 그 권리가 바로 뭐다? 등인 거야. 등. 그러니까 부동산 등 하게 되면은 부동산 플러스 뭐다?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단어다라는 소리야. 그 등자 함부로 뗐다 붙였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거래 당사자 하면은 매수인과 매도인 그거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막 거래 당사자 할 때 거래는
무슨 거래를 가리키는 거다? 매매 거래를 가리키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에 따른 누구도 포함한다? 외국인 등도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외국인 등이 누구냐? 동그라미 4번에 이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다 뭐라고 부른다? 외국인 등이라고 부르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거 다 뭐 한 번쯤만 읽어보면 되는데 알겠어요? 한 번쯤만 읽어보고 숫자를 하나 외워두면 되죠? 뭐 2분의 1 이상 가는 글자만 외워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2분의 1 이상만 외워두고 한 번쯤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안 읽어보거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가뿐만 보다 그냥 넘어가 보면 되는데 안 읽으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고 가야 돼. 안 읽어봐도 되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용어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놨는데 알겠어요? 1번이 바로 뭐다? 이 법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등 가는 용어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죠. 알겠어요? 2번에 거래 당사자는 매국인과 매도인을 말하는데 외국인 등을 제외한다. 가에 틀려버렸고 3번은 비정부 간 국제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가에 틀려버렸고 4번 봐봐요. 알겠어요? 2분의 1이 들어갔잖아. 그럼 외국인 등의 포함이가 포함아이가 포함인데 해당되지 않는다. 가에 틀려버렸고 5번은 전원이 해놨잖아.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도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전원인데 뭐 2분의 1 이상만 되면 되는데 뭐.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응? 기출문제 표시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본 기다. 용어 정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각주 부분은 하여튼 참고사항입니다. 각주 부분은 시험 출제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뒷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260페이지에 이제 3절에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공부하고 4절은 무슨 제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보지 말고 외국인 등 아이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이 이걸로 들어왔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근데 봐봐요. 그 제목이 여기 있잖아.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273페이지에 있잖아. 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뭐다 특례 일어났어요. 알겠습니까? 제목이 그러세요. 근데 이 파트가 옛날에 2016년도로 통합되기 전에는 무슨 법이었다? 외국인 토지법이었다라는 거지. 이게 폐지가 되고 이 내용이 어디로 여기로 들어온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죠. 이 제목 비교해 봐요. 무슨 차이가 납니까? 무슨 차이가 나요? 안 보이나? 토지하고 부동산하고 개념적 범위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이 법 시절에는 외국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내에 건축물은 아니고 토지를 소유권 취득할 때만 규제하는 법이었는데 이제는 봐봐라. 건축물 소유권 취득할 때도 뭐다? 규제를 한다라는 게야.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걸 딱 보면 다르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자, 그리고 5절에 가면 무슨 제도를 공부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를 공부하는 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나요. 근데 요 파트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부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는 것보다 좀 까다로워요. 알겠어요? 꼭 공부하다 보면 무슨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부동산 공법 공부하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 좀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거든. 어느 법보다는 이 공인중개사법보다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머리 나쁘면 공법 강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 공법은 강의를 못해.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쪽은 절차가. 그래서 이쪽은 좀 단순하고 공인중개사법은. 알겠어요? 자, 260페이지에 그래서 1번에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기본입니다. 별표 해둬야 됩니다. 별표. 이 신고 대상인 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은
이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무슨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또 매매 계약이 간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 여러분들은 매매에 진하게가 줄 거 놨다고 해서 그것만 딱 보고 앞에 부동산의 가능 이런 걸 안 보는 거야. 알겠지? 그 이왕 적어놓은 거 같이 읽어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읽고 그냥 매매 계약이 가능 이 말이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시험 출제위원이 패턴을 이야기하면, 출제 패턴을 이야기하면은, 알겠지? 어떤 식으로 내는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내면 너무 쉬워. 그래가, 알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내는 거야. 건축물도 부동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처럼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로 외웠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잖아. 그래서 임목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하면 뭐 X1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습관적으로 뭐다 매매 계약만 눈으로 자꾸 복습을 하기 때문에 매매라는 글자만 나오면 그만 뭐 얼떨결에 신고 대상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자꾸 무슨 요구를 하느냐면 단어 위주로 읽지 말고 뭐 문장 위주로 읽으세요.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택지개발 촉진법 가는 게 있고 뭐 주택법 가면 다음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 나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을 밑에 표로 만들어 놨는데 상세한 기준까지는 몰라줬습니다. 그 주택법 밑에 점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도정법 밑에 또 점 찍어놓은 거 있잖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도 점 찍어 놓은 거 이런 거보다 몰라 좋은데 고딕체로 해놨는 법 이름들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공동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도 공급 계약도 무슨 신고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이런 법들, 법 이름들 읽었잖아? 일자 다 안 외워도 좋아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느낌상 그 법 안에는 알았어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럼 그 법에 따른 부동산에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 계약도 무슨 신고해라? 실거래가 신고해라. 그럼 이 공급 계약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실무에서는 분양 계약을 뜻하는 거다라고 제가 메모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분양 계약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 분양 계약서 제목을 정확하게 안 봐봐요. 분양 계약서라고 돼 있는가? 에? 아파트 공급 계약서 요래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공급 계약이 바로 뭐다? 분양 계약을 가리키는 계약. 그 분양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무슨 신고해라? 실거래가 신고해라라는 소리야. 동그라미 3번으로 가봐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 지위의 매매 계약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봅니다. 가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분양 계약 아이가? 공급 계약 아이가? 맞죠?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관료는 보지 말고.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양 계약을 통해서 뭐다?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슨 권? 분양권이라고 그래. 그 분양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뭐 해라? 실거래가 신고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요. 아파트 공급 계약. 알겠어요? 이 아파트는 뭐 부동산이니까 뭐 부동산을 합시다. 알겠어요? 공급 계약. 이게 분양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 계약이죠. 아마 이 분양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뭐 부동산의 분양권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하라 이 소리잖아.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실무로 가서 용어를 바꾸면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다? 전매 계약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분양권 매매한다. 그럼 분양권 전매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분양권 전매 계약도 무슨 신고해라? 실거래가 신고해라.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계약과 전매 계약 이렇게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나를 봐봐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서 있는 지위, 입주자로서 있는 지위 하는 그 글자 옆에다가 관로에가 적읍시다. 그 장글씨가 와 빠졌나? 입주권의 매매를 의미 고려 적어놔요. 입주권의 매매를 의미. 그럼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무슨 신고해라? 실거래가 신고해라 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양권 전매 계약도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 입주권 전매 계약도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그 밑에 각주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도 1월 달부터 시행되지 싶은데, 알겠어요? 2월 달인가 시행되지 싶은데, 그 법의 제정 취지를 소개한 거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읽어보실 분들 읽어봐도 되고, 출제거리는 못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어느 법의 특별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으로서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야. 알겠습니까? 그 법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서 낸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래야 되는데. 자, 261페이지로 갑니다.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사항이 나는데, 신고 의무자 방갈로 1번을 봐봐요. 알겠어요? 방갈로 1번. 여기 제목이 조금 뭐가 잘못돼 붙다. 제목이 번호가 잘못 매겨져 버렸어요. 번호가. 알겠어요? 이제 방갈로 1번이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죠. 그래서 번호가 잘못 매겨졌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칩니다. 그걸.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 그걸 네모 박스를 딱 친다. 말이지. 알겠어요? 네모 박스를 딱 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양갈로 2번이 있죠. 그걸 네모 박스를 딱 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 그걸 네모 박스를 딱 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이거하고 이 위에 네모 박스 친 거하고 밑에 네모 박스 친 거하고 병렬적으로 봐야 되는데 번호가 방갈로 1번, 양갈로 2번 잘못 매겨져 붙잖아. 알겠어요? 동등한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걸 발견 못 했는데 내 눈에는 그런 게 자꾸 보이네. 알겠어요? 책 쓸 때는 그런 걸 발견 못 했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딱 공부를 하는 거잖아. 틀을 잡자. 저는 목차를 갖고 틀을 잘 잡는 편이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 신고 대상인 계약은 이미 왼쪽 배에서 다 봤다 안 봤다? 봤다 이 말이지. 그렇죠? 신고 대상인 계약 다 봤잖아. 알겠어요? 그 계약을 거래 당사자 간에 뭐 직접 거래를 한 경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중개를 통해서 중개에 의한 거래일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 거래냐 이 경우냐에 따라 가지고 뭐다 신고 의무자가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번호가 그 양갈로 방갈로 하는 게 표시가 좀 잘못돼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아직도 방갈로 1번, 양갈로 1번 그 발견 뭐 했어요? 책에는 그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수정했는데 그 위에 하여튼 번호가 시스템이 안 맞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신고 의무자 하는 양갈로 1번을 번호를 위에 매겨야 되나?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자, 어찌됐든, 이런 케이스로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케이스로. 그렇지? 이 경우는, 자,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거래 당사자는 동그라미 쫙 치고, 신고 대상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한다?
공동으로 신고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 결국은 그러니까 이 글의 경우는 누가 신고 의무자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 공동,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알겠어요. 그런데 가를 한번 봐봐요. 가.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런 사람들 다 합쳐가 뭐다? 세 글자로 무슨 등? 국가 등. 당사자 중 일방이 누구일 경우에는 국가 등일 경우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공부를 또 이리 할 수도 있네요. 제가 이렇게 봐봐.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일 경우에 신고 의무자는 원칙이 누구다? 거래 당사자 공동인데 예외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잖아. 가, 나. 그 가는 누가 신고?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알겠어요? 2번 나는 봐봐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뭐 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그 일방 글씨가 왜 안 되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틀이 알겠어요? 신고 의무자를 딱 구분 돼야 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동그라미 3번하고 같이 엮어 놓는데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 제출한다?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한다.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위 2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 누구한테 제출한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신고관청이 어디에요부터 알아야 되겠네. 신고관청이 어디입니까? 저 위에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가 봐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 그래서 거기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거는 주하고 똑같잖아.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 기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어서는 장난 안 칩니다. 그 신고관청이 어디고 하면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 가면 돼. 그러면 이제 시군 구청장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받게 되면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기관인 누구한테 제출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 누구한테 제출하고?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관리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후관리. 신고받은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양갈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요 계약이 알겠어요? 누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날로부터 신고관청에 60일 이내 신고하라 돼 있잖아. 그럼 요 경우는 누가 신고 의무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공동중개를 했으면은 공동중개활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뭐 하는 거다? 신고하는 거다라는 거잖아. 뒷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 줄에 별표 해놔야 됩니다. 이 경우 하는 그 앞부분에다가 거래 당사자는 무슨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내용은 쉽잖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잘 출제돼요. 요 경우는 누구한테는 신고 의무가 없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더 나아가서 요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지 말아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해라. 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신고하든지 간에 거래 신고할 사항이 어떤 거냐? 네모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 쭉 돼 있잖아. 상세하게 다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7번부터 먼저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가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작성 교부했다 하면 요 경우 아닙니까? 요 경우. 그럼 누가 신고하는 겁니까? 개업공인 신고하는 거잖아. 그때는 가와 나를 한번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신고한다 하면 실거래가 신고서에 적어 넣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7번은 이 경우는 신고서에 적어 넣을 이유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냥 비워두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5의 2하고 5의 3 지나게 돼 있는 거 한번 봐봐요.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하는 게 있고,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다른 사람이 입주할지 여부와 그 입주 예정 시기도 신고서에 적어 넣으라 하잖아. 근데 이거는 별표를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당구장이 있죠. 당구장을 별표해 놔요. 그렇지? 다만 해놨잖아. 5호의 2 그리고 5호의 3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무슨 지구 투기과열 줄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관로안에 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 이상인 경우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거 줄 딱 끊었습니다. 그때만 신고사항에 들어간다라는 게야. 자금 조달 계획과 뭐 입주 여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로안에 보면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랬잖아. 그러면 봐봐요. 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신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투기 과열지구로서 주택의 가액이 3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자가 누구니까? 이 사람이 신고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신고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문을 확인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263페이지에, 그렇지. 263페이지에. 여기 또 편집이 또 애매하 요리돼 붙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하는 서식인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별표. 지난번에 안 했죠? 지난번에는 별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실거래가 신고서 작성 실무가 한 문제씩 잘 나와요.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이 신청이 많았어요. 작성 방법을 만든 문제가. 그런데 제가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니까 나쁜 목적은 없습니다. 출제위원 되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자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이 많았던 적었던 떠나서 이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을 묻는 문제를 내면서 출제하시는 분이 작성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평소에 작성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안 해봤다. 그런데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를 내요. 그럼 어떻게 내요? 작성도 안 해봤는데. D페이지를 봐봐요. D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D페이지에 나오는 바람에 편집이 조금 불편하게 돼버렸어. 앞쪽은 왼쪽에 나오고 뒤쪽은 오른쪽에 나오면 양쪽을 보면서 다 공부하면 좋은데.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뒤에 보면 장글씨가 쭉 있잖아. 이 장글씨 갖고 시험 지문을 구성한 거예요. 그 작성 방법이라고 요령이 안 나오나?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직접 작성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근데 서식의 뒷면에 작성 방법이라고 문장을 딱 적어 놓은 거 있잖아. 요걸 이제 복사뜨기 해가 시험 지문 5개를 구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별표는 앞쪽이 별표가 아니고 뭐 뒤쪽이 별표야. 뒤쪽이. 알겠어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40문제 중에 이 실거래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 한 문제가 난이도 뭐 상에 속하는 문제로 분류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잘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안 읽어본 사람은 틀리고 읽어보기만 하면 안 틀려요. 알겠습니까? 그대로 뺏기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겠어요? 자, 264페이지를 봅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작성 방법 보기 전에 위에 1, 2, 3, 4, 5 유의사항이 있죠.
유의사항에 5번을 줄 다 끊어요. 5번을. 에? 출제거리입니다. 거래 장글씨라서 저도 잘 안 보입니다만 한번 봅시다. 거래 대상의 종류가 무슨 계약? 공급계약이면 분양계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매계약이라고 나오지.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다? 그 분양권의 전매, 입주권의 전매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 계약인 경우 알겠어요? 경우 그 몇 번으로 돼 있나? 8번으로 돼 있네. 8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 그리고 뭐 9번에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뭐한 금액을 적고 포함한 금액을 적고 포함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인 경우 그 외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놓고 부가가치세를 뭐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해놨잖아. 제외 동그라미 칩니다. 요 포함이냐 제외냐 그걸 잘 가려야 돼. 그럼 봐봐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이미 완공대가 사용하고 있잖아. 맞죠? 이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죠? 이 건물. 알겠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총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할 때 알겠어요? 부가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5번에 앞부분 다시 읽어요. 거래 대상 종류가 무슨 계약일 때 공급계약과 뭐다 전매계약인 경우잖아요. 이 건물은 지금 이미 공급대가 건축물이 완공이 돼가 있잖아요. 이 건물의 매매계약, 토지의 매매계약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잖아.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다 이 말이야. 그 외의 경우겠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계약 또 분양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계약은 뭐 신고할 때 무슨 세를 포함? 부가세를 포함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앞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 속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8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 9번에 총 실제 거래 가격 읽기는 읽었는데 그게 그 눈앞에 안 보여서 그래. 앞페이지 263페이지 보면은 양식에 보면은 쭉 내려가다 8번이 어디에 있어요? 거래 대상 옆에 6번, 7번 밑에 뭐가 있노? 물건별 거래 가격 적잖아? 그렇죠? 그리고 밑에 9번에 총 실제 거래 가격 적잖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봐요. 10번에 종전 부동산 개가 옆에 보이 또 거래 금액 개가 또 있나 없나? 있잖아? 알겠어요? 자, 지금 거래 금액을 적는 칸이 몇 칸이나 있어요? 3군데나 있잖아. 3군데나. 맞죠? 3군데나 있는 기다 이 말이야. 8번, 9번, 10번 옆에 거래 금액까지 3군데나 있어. 이 3군데의 거래 금액을 적을 때 알겠어요? 무슨 세를 포함해서 적는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는데 문제는 분양계약과 전매계약일 때 부가세를 포함하는 거야. 그 외의 계약일 때는 부가세를 뭐 제외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식의 기재 항목을 눈으로 보니까 공부가 좀 더 명확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한쪽은 왼 페이지에 있고 한 페이지는 오른쪽에 있으면 뭐 양쪽으로 보면서 공부하기가 좋은데 알겠습니까? 다시 뒷페이지로 갑니다. 작성 방법에가 장글씨를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높아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자질구리 뭐 별의별 걸 다 공부하네 이렇게 뭐다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작성 방법이고 1번, 2번 번호 매기를 하면서 봅니다.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6번의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그걸 기재한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그거 줄 딱 꺼놓고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가 있을 기다 이 말이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 이거 몰라야 돼요. 외국인 등이 줄 거예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 그거 줄 거예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 가는 게 있어요. 매수 용도란에 보면 주거용이냐 또 뭐다 레저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장용이냐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다가 뭐 체크 표시를 해라라는 거야.
자, 그럼 시험 지문 내가 만들어 볼게요.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서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수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하면 X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그 레주용이니 주거용이니 이런 용어 종류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까? 매수 용도를 표시하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외국인 네가 대한민국 내에 아파트를 취득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걸 표시하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다시 한번 줄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그거 줄 것입니다. 그때만 기재를 하는 거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근데 이 취득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을 작성해가 제출할 수도 있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알겠습니까? 자, 앞페이지 서식도 봅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막 떠먹여야 되겠다. 263페이지에 보면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그 2번에 매수인 칸이 있죠. 매수인 칸 옆에 보면 3번 해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해놨잖아. 그럼 이 좁은 칸에다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상세히 적어 넣을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옆에 보면 제출 있고 매수인 별도 제출 해놓고 해당 없음 해놨잖아. 해당 없음 가는 거는 무슨 지구가 아니라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서 그러면 해당 없으면 체크하면 되는 건데 투기과열지구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실거래가 신고라면은 알았어요? 해당 없으면 체크하면 안 되겠지? 그럼 어디다가 체크하면 되느냐? 제출에 체크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매수인 별도 제출해도 돼요. 이 뭔 소리냐면 제출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실무상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책에 수록은 안 돼 있지만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하는 양식이 있어. 서식이. 그 서식을 작성해가 요 거래계약 신고서에 첨부해가 제출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매수인 별도 제출 칸에 그 체크하는 거는 뭐냐? 자, 신고 의무자가 그래서요. 매수인 말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알겠어요? 매수인이 원래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겠다라고 거기다가 체크를 한다는 걸 뭘 뜻하느냐 하면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 예를 들어서 이 매수인 아니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다 체크를 딱 하면은 나중에 매수인이 별도로 신고관청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응?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조문이 만들어져 있어. 그때 가서 또 봅니다. 다시 D페이지로 갑니다. D페이지에 가면은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읽어가면서 제가 줄 거라 하는 부분만 줄 거예요.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에 표시를 하는 데인데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그거 줄 딱 끊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읽어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그거 줄 거면 돼. 그러면 이제 건축물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 내야 되는데 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 넣으라라는 소리야. 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또 몰라. 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하는 이 말을 알아야 뭘 적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몰라. 알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책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이 나오더라. 그 건축법에 제일 큰 표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 10몇 페이지 안 나오나? 10몇 페이지. 기억이 없나? 이렇게 또 하면 뭐 알아들어야 돼.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하는 게 있었나 없었나? 몇 가지? 29가지. 야영장 시설까지. 29가지. 맞죠?
그래가 1번이 단독주택 아이가. 단독주택은 뭐다? 오리지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알겠어요? 그럼 공동주택, 2번이 공동주택 아이가. 그 2번이 공동주택 해가지고 뭐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 뭐 기숙사. 거기 공동주택 분류되는 거 아이가.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나와가지고 뭐 동네 다방 의원 다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가잖아. 5번 나도 몰라. 알겠습니까? 그 표가 뭐다? 10여 페이지 쭉 넘어가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표 갖고 시험 문제 한 문제 잘 낸다 합니까? 안 낸다 합니까? 잘 낸다 하잖아. 근데 그 표 10몇 페이지 되는 표를 다 공부해야 몇 문제 푼다? 한 문제 푼다. 포기. 근데 포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왜? 잘 내니까. 자주 내니까. 그래서 공법 선생들은 대체로 보면 뭐다? 그 10몇 페이지 되는 표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골라가 쪼매난 한 표로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만들었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슨 시설? 일반 업무 시설로. 알겠어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알겠습니까? 중개사무소는 무슨 시설? 제1종 걸린 시설 아니면 뭐다? 제2종 걸린 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1종에도 보면 중개사무소가 나오고 뭐 2종 걸린 생활시설에도 보면 뭐 중개사무소가 딱 나와요. 그럼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래. 면적이 아마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1종으로 가고 그거보다 넘어가면 뭐다? 2종 걸린 생활시설 분류되고 뭐 그렇게 표가 나온다 이 말. 무슨 지 알지? 병원 가는 게 있고 뭐다? 의원 가는 게 있잖아. 의원은 무슨 시설? 1종 걸린 생활시설이다 이 말이지. 근데 병원 가면 뭐다? 의료시설이야. 의료시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거 알겠어요? 그런지 무도학원, 학원, 무도학원, 춤장, 연지무도장 알겠어요? 춤장, 무도학원이라고 그러잖아.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락시설이다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런 거 헷갈리기 쉬운 거 뭐다? 딱딱 골라가지고 표 쪼매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 다 못 외우거든. 그 자주 잘 나오는 거면 위주로만 공부해가 들어가는 게야. 그 안에서 나오면 아이고 고맙다 2.5점 맞추는 게고 그 안에서 안 나오면 그만 틀리버린 게요. 그런 게야. 그 위에 그 10몇 페이지 되는 표를 다 외우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실무로 가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 중개사무소 오픈을 하면 중개사무소 벽에다가 필수적으로 붙여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 벽에다 붙이든지 우리 정 밑에 깔든지. 알겠어요? 필수적으로 붙여놔야 될 게. 뭐?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따만하게 하나 만든다. 이따만하게 만들어가 여기에 뭐 29가지 용도 쭉 내려가면서 뭐다 또 13가지 뭐다 용도 지역을 다 적어요. 그래서 어느 용도 지역에는 뭐를 건축할 수 있고 어느 용도 지역에는 뭐를 건축할 수 없고 세모, 꽃표, 동그라미 가면서 건축 기준표가 딱 나온다. 늘 그걸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알겠어요? 중개 실무를 종사할 때는. 그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야. 그 별표 1을 우리 교과서, 공법 교과서에 수록해 놓은 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동그라미 5번 봐봐요.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아까 설명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준공전과 준공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하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하면 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다가 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 줄 걸 게 없네. 이거는. 알겠어요? 문장 그대로. 그 다음에 6번 봐봐요. 소재지는 해놨죠? 집은 해놨는데 관로안에 줄 거예요. 아파트 등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뭐까지? 동호수까지. 그거 줄 거고.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은 무슨 대장?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을,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면적, 관로안에 줄 거예요. 집합 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 면적,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는 무슨 면적? 연면적. 그래서 면적을 기재할 때는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한 면적을 기재하면 되는데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그 밖에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기재하면 된다? 연면적을 기재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등기상, 정매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문을 정확히 적습니다. 그건 줄 걸 필요 없네.
7번 하세요. 줄 다 꺼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위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하겠어요. 거기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봐봐요. 줄 것입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 그거 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공급 가격,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및 추가 지불액 옆에 보니까 관란에 뭐가 있어요? 프리미엄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각각 적습니다 해놨는데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야.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는 프리미엄도 포함해서 기재를 한다라는 게 그걸 추가 지불액이라고 표시를 해놨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하는데 뭐다? 이 서식에서는 무슨 지불액? 추가 지불액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뭐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해놨잖아. 알겠습니까? 그것도 줄 거나요? 그 다음 9번에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인데 관로를 줄 다 거예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거래가격의 무슨 금액? 합계 금액 그거 줄 것입니다. 왜냐? 8번은 물건별 거래가격란이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지만은 9번은 총 실제 거래가격란이잖아. 그래서 부동산별 거래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어 넣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합계냐 각각 부동산별 거래가격이냐 그 구분 잘해요. 알겠습니까? 물건별 거래가격이 있고 뭐 총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다르죠?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합계 금액을 적는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줄 거예요. 종전 부동산 난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 그거 줄 것입니다. 그 뒤에 거는 뭐 위에 거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거래 금액 나는 추가 지불액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라 라는 소리잖아.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적어라 라는 소리잖아. 어쨌든 종전 부동산은 무슨 건 매매 계약일 때만 기재한다? 입주권 매매일 때만. 앞페이지 다시 봅니다. 앞페이지 제일 밑에 10번 종전 부동산 칸 있죠? 이 종전 부동산 칸은 소재지, 지목, 뭐 계약 대상 면적, 거래 금액 많이 적잖아. 이 나는 무슨 건 매매 계약일 때만 적어 넣는 거다. 입주권 매매 계약일 때만 적어 넣는 거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입주권 매매 계약일 때만. 다시 뒷페이지로 갑니다. 제일 밑에 11번입니까?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자, 줄 거야.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그거 줄 것입니다.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안 붙일 수도 있잖아. 붙였다라면 거기에 적어 넣으라라는 거야. 안 붙였으면 적어 넣을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당구장을 읽어봐요.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뭐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어떻게 처리해라? 간이 처리한 후 첨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알겠어요? 이 좁은 난에 위에 다 적노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당구장도 읽어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등기특지도지법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 매수인이 입장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보통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일 경우에 소유권 등기 신청은 무슨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신청해야 돼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법조문에 등기특별조치법 조문에는 잔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하는 게 바로 실무에서는 뭐고? 잔금 지급이라 아이가. 그래서 잔금 지급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그 60일을 넘기게 되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등기 등록세액의 아마 3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거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 돼버렸어요. 다시 앞 페이지를 봐봐요. 이제 263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알겠어요? 의리의리야 무슨 서식인지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 게 조금 들어오잖아.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맞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한 번도 작성 안 해봤지만은 나중에 종사할 때는 한두 번만 작성해보면 이제 이거는 뭐 다 별것도 아니라 알겠습니까? 아, 시험 출제할 때는 뒤에서 그 읽어봤던 줄 것던 거기 그대로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두시면 돼. 알겠습니까? 아.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시험 문제 출제 대비도 했고, 그래서 265페이지의 신고 절차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진행합시다.